좌장을 맡은 경북대학교, 지금 저는 명예교수입니다.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 의료패널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관계로 아마 이 좌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이 하면 좋은데, 좀 보기 안 좋더라도 참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세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시립대학교 김우현 교수님, 그 다음에 성신여자대학교 강태욱 교수님, 그 다음에 광주대학교 문용필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 각 발표에 대해 가지고 한 분씩 토론을 하시는데, 첫째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호영 센터장님,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의 정영일 교수님, 그 다음에 한국조세경제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위원님이 지적 토론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발표를 다 한 뒤에 그 세 분이 나중에 나와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바로 토론하고 이래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토론하는 거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김우현 교수님께서 고령층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제도 변화와 가격 탄력성 추정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네. 보통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배정된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발표하고 세 분이 토론을 하려면은 한 분이 15분, 20분 정도 그렇게 해야 발표를 20분 정도 하고 토론 10분 정도 하면 1시간 30분이 꽉 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질의응답 시간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표는 한 뭐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은 한 뭐 5분에서 10분 사이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1시 3분이니까 제가 1시 20분까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령층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 제도 변화랑 가격 탄력성 추정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적지는 않은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발전시킨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바로 배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2017년 8월부터 문재인 케어가 보장금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원래 급여하고 있던 서비스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든지 비급여 서비스로 급여 체계를 편입을 한다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본인 부담 완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걸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 부담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것인가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되게 된 어떤 배경은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어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되고 5년 동안 30.6조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여러 학자들 검증이 되는 그런 숫자들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숫자가 정말 믿을 만한 숫자인가, 재정이 그거보다 더 소요가 되는 게 아닌가, 건강보험 재정이 뭔가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래 표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 5년 단위의 그 문재인 케어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디테일한 정보고 이 이상 어떤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재정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믿을 만한 그런 결과인가 검증이 불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원인은 실제로 우리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급여 서비스의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우리 환자들이 의료 이용량을 얼마나 변화시킬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정보, 가격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의료 이용량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의료 이용량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책, 이런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굉장히 큰 급여 서비스 전체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을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의료원급,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원급 외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 제도에 좀 주목해서 이 특정 대상, 특정 서비스에 한해서 가격 탄력성을 좀 추정해보라는 그런 연구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좀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외래 서비스 본인부담 제도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전 2017년까지 외래 서비스를 이용해서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가 되면 환자는 1,500원의 정액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30%의 정률제를 부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령층으로서 의료 서비스, 외래 서비스를 16,000원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이게 30% 이게 계단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30%가 바로 적용되면서 4,800원의 본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죠. 진료비가 약간 늘어났을 뿐인데 1,500원 내던 것이 갑자기 4,000원, 4,500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3-4배 정도 증가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제도로 인한 굉장히 급격한 본인 부담의 변화라고 생각했고 이런 본인 부담에 고령층이 외래 서비스 이용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제도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집군 분석이라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제 여러분께 저도 이제 이런 분석 방법이 조금 낯설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제도에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방법론에 익숙하시거나 아니면 의견 있으신 경우에 주시면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중이라서 저도 조금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집중 분석을 선구적으로 시행했던 해외 사이즈라는 학자의 2010년 페이퍼를 갖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EITC 근로장려 세대가 여기 표를 보시면 이 검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근로장려 세대,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근로장려 세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인데 이제 여기 위 표에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보시면은 근로소득이 늘어나도 더 이상 근로장려 세대가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더 이상 근로장려 세대를 받지 않으니까 굳이 여기서 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노동 공급을 멈추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 붉은 선으로 된 거에 한데 붉은 선으로 된 걸 보시면은 여기에 급격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래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15,000원이라는 임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가 급격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 분석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많은 가격 탄력성 추정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있어왔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나 이런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보험을 선택해서 본인 보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보험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생성을 통제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가격 탄력성 추정을 하는 연구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전국민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내생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다만 의외로 한국에서는 그런 가격 탄력성 추정하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초기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집계 변수를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보장률과 의료 이용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발전을 했고 몇몇 이제
지출같은 모형을 이용해서 본인 부담이 변화됐을 때 의료용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회계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고령층 의료원급 외래 본인 부담 제도도 몇몇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는 그런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는 국내에 많지 않은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직군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이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국내 연구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형은 되게 복잡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제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효용함수를 추정을 하고요. 효용함수 보시면 그리스어로 이렇게 그리스 레로 크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내가 건강이 어느 정도 안 좋은가, 그래서 얼마나 의료 이용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그런 가격 탄력성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효용함수가 우리 경제학 원론 시간에 보시면 그런 어떤 우차별 곡선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효용함수의 10배나 여러 이런 선행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그 밑에 있는 본인 부담 함수가 이제 우리가 예산 제약성과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여기 M이 외래 의료비 지출이고요. 15,000원 이하가 됐을 때는 M0라고 합니다. 여기 M0는 이제 아까 제도상으로 하면 1,500원입니다. 1,500원을 지출하지만 진료비가 15,000원이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지출한 진료비의 C, 여기서는 이제 30%가 되는데 30%에 해당되는 그런 정력이 적용받는다. 이런 식의 형태로 예산 제약선을 구성하고, 이 효용함수랑 본인 부담의 예산 제약 함수를 결합해서 최적의 의료 소비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X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료 필요 정도를 나타냅니다. 상식적으로는 의료 필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Y축에 있는 M, 의료 진료로 그만큼 진료비도 많이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식을 풀어보면은 이 중간에 이 가운데 구간이 있는 부분에 의료 필요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구간이어서 진료비가 점점점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본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간 때문에 본인들이 진료비 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의료비 진료를 본인 부담의 부담으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을 늘리지 못하고 15,000원 전방으로 의료 이용을 모여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료 패널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문재인 케어 이전인 2017년 이전에 보시면 여기 15,000원이라는 그 임대점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이 급격하게 진료비가 이렇게 모이는 형태를 보실 수 있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15,000원을 근방으로 해서 15,000원을 넘어설 경우에 사람들이 본인 부담을 30%라는 정제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면서 고령층이 의료 이용을 15,000원 이하로 줄이고 있구나, 직군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2018년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서 그런 급격한 임대점 주인이 급격한 본인 부담 변화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더니 더 이상 2018년 이전에 보이는 그런 직군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의료 필요의 어떤 구간에 직군, 의료 임대점 중심으로 모여드는 그 직군의 형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효용함수의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정보랑 결합을 해서 풀다 보면은 우리가 앞서도 앞서도 이런 의료비 지출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15,000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가라는 직분의 크기를 이용해서 가격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는 1기 한국 의료 패널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2017년으로 써야 되는 좀 잘못 쓴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와 의료 탄력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그냥 전체적인 의료 탄력성도 추정했지만 그 고령층의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실손 의료보험, 특히 관심 있는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세부 집단들이 이런 가격 변화, 본인 부담의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외래 이용을 변화시켰는지를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료비 15,000원 이하를 이용하시는 건 15,000원
이상의 고액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요약 통계를 찍어봤는데요.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실손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액의 15,000원을 넘어서는 고액의 외래 서비스를 이용할 비중이 조금 높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대부담을 넘어서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액의 개인 부담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형평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뭐 의료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을 그 복잡한 식을 통해 가지고 추정한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0.87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1% 상승할 때 이 고령층의 외래 서비스의 리액션은 0.87% 정도 이 의료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게 나와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추정된 해외에서 추정된 가격 탄력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격 탄력성 추정은 보통 0.2 정도, 마이너스 0.2 정도 되는데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가격 탄력성, 직분 분석을 이용한 가격 탄력성이 좀 크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세부적인 그런 인구 집단의 가격 탄력성 추정 결과입니다. 여성이 조금 더 민감하게 가격 변화에 반응을 한다든지, 가구 소득은 당연히 소득이 높아질 이게 좀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진 않습니다. 가구 소득 5분위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게 좀 재밌었는데,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미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이 적게 추정되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조금 제 처음 직관과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주관적 건강 상태가 매우 낮던 사람들은 어쨌든 의료 서비스를 좀 더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변화나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탄력성이 좀 낮게 추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가격 탄력성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여러분이 좀 상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외에 이제 연령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인구 집단에 대해서 수정해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령층의 외래 인류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0.87 정도로 추정이 되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해외에서 뭔가 골든룰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 실험을 통해서 추정된 가격 탄력성 마이너스 0.2보다 굉장히 큰 수치이고, 국내에서 가격 탄력성을 추정했던 그런 연구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수치라는 것을 먼저 드리고요. 특별히 고소득층이라든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거나 학력이 높거나 양성이거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황이 조금 좋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좀 상태가 좋아 보이는 그런 고령층들이 낮게 가격 탄력성이 추정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좀 높게 추정되는. 그래서 2018년 문재인 폐허로 인한 돈임당 경감이 취약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보장성 혜택을 제공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저의 질문에 지금 한계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많은 주제들을 적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상의하고 토론을 할 때 혹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대학교 윤영필 교수님께서 노인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는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 의료비 지출 영향 요인 발표를 맡은 광주대학교의 윤영필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학술대회 자료가 이제 새로 오픈이 되면서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 의료 패널이 이제 새로 릴리즈가 되면서 관련해서
데이터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술대 이제 준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연구의 필요성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노인의 절대인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령화 수준, 그 다음에 평균 연령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그 여러 얘기 나온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지역사회 통합돌보 그리고 다양한 그 보건복지 연계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장교양 쪽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지역사회 노인의 이제 의료 이용과 관련된 그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노인 의료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연금과 그 다음에 의료비 이용 두 가지 부분을 좀 많이 보려고 했었습니다. 노인 의료비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경복 그 저자가 한 노인 의료비 지출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거시적 수준의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 수준의 연구, 크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적 부분과 관련된 영양요인 연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그런 결정 요인에 대한 변수들과 그다음에 주요 그 자료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원교 그 저자의 그 연구가 있는데, 이 저자는 그 연령이 의료비 분포에 미치는 부분을 연구를 했고, 특히 이제 사망 전의 의료비 사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 시기에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후용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에 따라서 노인 외래비 이용 변화 그 부분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수연 연구에 따르면은 그 건보 내에서의 노인 대상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이제 재정 추계를 한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종속 변수로 주로 노인 외래 의료비 지출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렇게 좀 봤더니, 아까 앞에서 김우영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그 노인 외래 정액제 이 제도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라서 간단히 넘어갔고요. 그리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또 앞에 나와 있는 노인 외래 그 정액제 그 제도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그 이제 노인 연구 쪽, 노인복지 쪽에서 연구들을 보면은 그 연금제도와 의료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특히 그 복지부에서 이제 나왔던 그 얘기 중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고, 특히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여러 기사들이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초연금과 의료비 지출, 특히 외래 의료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 복지부에 따르면 그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특히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감소하였다라고 최근 작년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기초연금 있는 자가 의료비 지출이 덜 부담이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연금 변수가 어떤 부분을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집단을 노인 1인 가구랑 그 다음에 부부 가구
두 집단만 따로 해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모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한 모형이긴 한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그 기초연금 유무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2기 패널 19년인가 20년 최근 1년치를 그냥 간단히 봤고요. 일단 모형 1이라고 해놓은 것은 그 기초연금 유무만 본 거고요. 모형 2라고 한 거는 원래 기초연금만 보려고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공적연금 변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적연금 변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매뉴얼에 보면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 사학, 요 연금까지 통칭해서 들어가 있는 변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갈라낼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둘 이제 합쳐서 기초연금만 받는 분, 그리고 기초연금이랑 공적연금을 같이 받는 분,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순수하게 공적연금만 받는 노인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금 가입 수준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패널 데이터가 나중에 계속 조사가 될 때 연금 부분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사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수를 만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노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1인 노인 가구랑 부부 노인 가구 그 외 세대 구성 다 포함되어 있는 노인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기술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노인 집단에 대해서 연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기초연금이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형 2를 보면은 연금 가입 수준이 높은 사람이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으로 갈수록 의료비 지출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외래 의료 이용만 맞습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 변수에서 노인 부부 집단만 따로 빼가지고요. 이렇게 간단히 기준 통계를 하였고요. 요 집단을 이렇게 보니까 이 집단에서도 노인 부부 집단이 전체 집단과 비슷하게 기초연금이 있는 사람이 없는 노인에 비해서 의료 비용이 낮게 나오고요. 연금 가입 수준도 동일한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 노인 단독 가구라고 되어 있는 집단을 했는데요. 이 기초연금이 노인 단독 가구랑 노인 부부 가구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정으로. 네, 여기 집단 분석에서는 앞에 두 집단이랑 동일하게 기초연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외래 이용이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이 읍면동 변수가 있는데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농촌, 읍면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서 외래 이용이 더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였던 함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좀 급하게 좀 하느라고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과 의료비 관계를 좀 많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아닌 노인, 그리고 공적연금,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 요 부분을 봤는데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정책적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결과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서 외래 의료비 지출이 감소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인의 의료비용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들이 그 의료비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한번 오히려 반대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연구의 한계는 그 본인의 부담, 그다음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요인은 여기서 고려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완성된 논문이 아니고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론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걸로 제가 이걸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보이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도 이 발표를 참 토론을 하시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쓰셨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지금부터 발표자 한 분의 토론자 한 분 이렇게 토론을 드리는데, 먼저 김우영 교수님 발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호영 센터장님이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강태국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대학의 정영일 교수님께서, 그 다음에 문용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마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질의 혹은 추가 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순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이호영 센터장님이 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호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응급 고령화를 겪고 있고, 급속한 응급 고령화로 이제 노인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보험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지만 21년도에 이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 비중은 43.4%로 한 41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6.2%이고, 향후에 급격하게 인구 고령화가 된다는 건 결국 노인 진료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그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사실 2040년 하면 되게 멀리 보이는데 이제 17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17년 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35.3%로 3명 중에 1명이 노인 인구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 의료비 증가와 함께 진료에 대한 관점이 또 증대되고 있고, 이제는 제도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도가 과연 존재할까? 이런 고민까지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43.3%로 OECD 평균보다 3배 높고, 2020년도에 이제 발표된 걸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보면 이제 통계를 보고 고민해야 될 건, 진료비 지출이 높으나 노인들이 의료 이용을 하려면 부담 수준을 이제 빈곤이 높으니 본인 부담 수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노인 인구의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이는 그런 통계입니다. 결국 노인 인구의 증가로 진료비에 대한 노인의 지출 관리가 필요하나, 노인 빈곤율을 보면 소득이 적은 노인의 의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데 본인 부담과 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한 논문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라는 특수한 측면에서 본인 부담 수준을 조정하여 환자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지나치게 낮게 부과된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현 상황을 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진리비 증명과 본인 증명에서 어찌 보면 상반된 정책을 뭔가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렇게 본인 부담과 의료 이용의 인과관계를 찾는 연구가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먼저 이제 몇 가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면, 연구 이제 자료 측면에서 활용된 자료가 이제 의료 패널 자료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실제 이용된 자료에 이제 기초 분석 부분이 몇 명이고, 이제 구분된 자료 이 구성 연령이나 아니면 특성에 따라서 기초 분석 값이 없어서 조금 더 해석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 결과의 연구 탄력성이 마이너스 0.87로 기존 연구보다 이제 좀 높게 나타났다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나 또 이제 그게 이제 탄력성보다 이제 그 탄력성의 의미가 그러면 0.87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하면 이해가 좀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 이제 결과값들이 소득의 결국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값에 이제 경제활동 의무에 대한 거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건 사실 소득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약간 요값들이 흔들리는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연구원에서 주로 이제 장기요양 쪽을 주로 연구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 보는데, 장기요양보험 쪽에서도 사실 향후에 이런 본인 부담 측면에서 탄력도에 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향후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의정연구원의 이은경입니다. 네, 문영표 교수님 노인 의료비 지출의 영향 요인이라는 논문 잘 들었고요. 저도 풀 페이퍼가 아니라 PPT를 이제 보고 토론을 드리는 거라서 조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드리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주제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의 빈곤, 의료, 그걸 엮어서 이제 건보 재정 건전성까지 굉장히 좀 가장 지금 핫한 주제들을 엮어서 재미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제 노인 외래 정액제 막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 정액제 효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뒤에는 이제 기초연금의 외래 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선행 연구가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책 변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여부와 연금 가입 수준을 하셨고, 근데 가설은 명확하게 쓰시진 않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면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은 소득 증가에 의해서 외래 이용량이 증가를 해서 외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외래 의료 이용의 소득 탄력성이 보다 크다라고 이제 보시고 하신 것 같고요. 기초연금 정책의 변화가 좀 있었죠. 수급액 자체도 변화를 했고, 원래는 2008년부터 했던 것이 2014년에 이제 정식으로 도입이 되면서 수급액이 증가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 가구의 소득 구성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가구들이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이 30만 원의 의미가 크기가 얼마나 이제 큰지, 만약에 노인 가구들이 주요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게 상당히 큰 액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 액수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인 가구에게 이렇게 매달 어떤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항목의 소비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행 연구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 이용을 이미 충분히 하고 있었다면 이런 소득 증대가 외래 이용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행 연구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방법론은 저는 사실 이게 패널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널을 이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들어보니까 최근 자료, 단년도 자료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데이터의 풍부한 정보를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패널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2014년 전후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이제 계속 수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선행연구 중에 황희득 이태진 교수님 보면은 DID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컨트롤과 트리트먼트 그룹 부분에서 이런 것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외래 의료비가 0인 경우를 제외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셀렉션 문제 때문에 보통 의료비가 0이 많지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컨메트리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뭐 투파트 모델일 수 있고 뭐 토미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는 지금 외래 의료비 지출을 사용하셨는데 의료비 지출은 단가 곱하기 이용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2020년이나 19년 데이터를 쓰셨다고 했으니까 2018년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으로 인한 가격 효과를 사실 반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래 서비스의 가격이 인하돼서 의료 이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의료 이용량이 이분 증가하더라도 단가가 감소해서 외래 의료비 지출 자체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 방문 횟수와 같은 의료 이용량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래 이용량 자체도 사실은 지금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 효과와 단가 인하로 인한 가격 효과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초연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소득 효과만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오히려 이제 정액제가 들어온 2018년 이전 자료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변수가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발표 자료에는 이렇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와서 이거 포함하지 않아서 결과들이 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이 외래 의료비 지출이 더 낮다는 결과가 나온 거는 설명 변수의 소득 수준 통제하지 않아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한 70%만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아서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오미티드 베리어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연금 가입 수준이 높을수록 외래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은 인컴 이펙트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소득 변수를 통제하는 결과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대가 뭐 외래 이용량을 늘렸다고 해도 이 단가 인하 때문에 익스펜디처가 정산으로 나타났을 수 있으니까 외래 이용 횟수를 보시면 더 좀 자세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러한 영향이 아니라 정말 그 기초연금 수급자가 외래 의료비 지출이 더 낮고 외래 이용량이 더 낮았다고 한다면 그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좀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이 증대해서 건강 상태가 뭐 개선이 됐다던가 그래서 외래 이용이 줄어들었다던가 이런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래 이용량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미충족 의료가 축적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한 것인지도 조금 해석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료 패널 자체에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변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추가나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요새 이제 질문이 좀 활발하지는 않으신데 첫 번째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는 그래도 2012년부터 18년 자료, 2008년부터 18년 자료 이렇게 우리 의료 패널 목적에 맞게끔 좀 자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가격 탄력치가 다른 연구, 뭐 외국 논문이나 우리나라 논문이나 이렇게 높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은데, 그래서 이제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1,500원, 뭐 2,000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런 차이에서 이제 가격 탄력치를 아마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유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 좀 상세하게 좀 그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을 쓰실 때는. 그 다음에 아마 가격 탄력치가 이게 좀 본인 부담으로 한다 하면은 눈케어에 대한 최근에 와가지고 눈케어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뭐 여기하고 어떻게 관련 지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하고 어떻든 이 논문은 굉장히 다른 논문들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2008년부터 10년 동안에 이제 일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쭉 하셨는데 굉장히 40대가 50대 진입하면서 의료비가 어떻게 변했고 하는 건데 그동안에 이게 제 생각에는 뭐 공급자의 요인의 어떤 의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그 시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진단 기준이 변화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 고혈압 하게 되면은 뭐 150도 고혈압이 안 친 경우도 있거든요. 90 플러스 나이 기준으로 하다가 그 다음 140대다가 요새는 와가지고 121만 대도 고혈압이라고 정밀 진단 받으라고 이러거든요. 그 노인한테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또 뭐 이 질병으로 들어가는 그래가지고 이 의료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겠나. 뭐 치료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그거는 어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공급자 요인이 꽤 크지 않겠나. 피지션 인듀스드 디맨드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논의는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연구는 부부가구하고 단독 그 부자가 단독 가구하고 부부 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했다 이래놨는데 그게 너무 간단하게 부부 가구 집단 가구하고 별 차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없는지 이런 좀 거기에 부재에 맞게끔 좀 이렇게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 기초연금 대상자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포함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본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비 지출 규모가 확 준단 말이에요. 본인의 의료비 지출 규모가. 그러니까 그거를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그걸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어떤 재미있는 연구들을 전부 하셨는데 조금 토론, 논의를 좀 세밀하게 좀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주셔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시 뭐 질문이 생각나신 분 있으면 질문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시간이 좀 앞당이 됐습니다만은 혹시 참 이 발표하신 분 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했는데요. 이호영 박사님 토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올 겨울에 어떻게든 뭔가 정리를 해서 어딘가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영 박사님께서 의견 주신 거, 또 좌장님께도 같은 의견을 주셨지만 마이너스 0.8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우리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디스커션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숫자가 높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이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지금 디스커션 하려는 방향은 역시 이제 고령층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이제 정규적인 소득이 거의 없는 그런 계층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런 가격 변화에 민감한
그런 계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소비의 수요는 굉장히 높은 그런 계층이고 그 계층 그리고 외래 서비스라는 특정한 서비스에 한정해서 그 부분을 이용한 그 부분의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0.2나 뭐 이런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다양한 계층들을 모두 종합해가지고 나온 어떤 평균치의 개념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숫자들도 있고 낮은 숫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숫자들이 나올 텐데 저는 이제 조금 민감한 계층을 타겟해가지고 가격 달성을 추정했기 때문에 크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디펜스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게 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탄력성 추정 이런 것들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뭐 임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그 장기요양보험의 어떤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탄력성을 추정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후속 연구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정 토론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잘 반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초진, 재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의료 패널로 이거를 식별을 이게 초진인지 재진인지 이렇게 딱 식별할 수 있는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자료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초진, 재진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로 이제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자료로도 한번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임계점 15,000원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직군이 나타나는 것, 원재인 케어 예전에 직군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통해 가지고 초진, 재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15,000원 진료비를 넘기느냐 마느냐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게 참 디펜스하기 곤란한 거니까 사실은 의료 공급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사례들을 조금 접해보면 정량적인 분석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이제 15,000원 중심으로 해서 이게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갖고 엄청 많은 의사 선생님과 환자들 간의 다툼이 있다고 해요. 이게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주머니에 본인 부담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5,000원 밑으로 진료비를 해달라고 하는 환자들의 그 어떤 요구들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의 그런 요구들을 수용해가지고 그 진료비 아래로 뭐 이렇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현장의 얘기들을 잘 참고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분 혹시 추가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